유언장 낭독이 한창인 거실 한복판에서 가정부 할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그 집에서 30년을 버텨온 손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그 손 안에 30년이 무겁게 쌓인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세요. 순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어요.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서류를 쥐던 손이 굳었습니다. 설마 이 할머니가 지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순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오래 쥐고 있었는데도 따뜻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작고 낡은 금속 팔찌였어요. 신생아 손목에 채울 만큼 작은 그것에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광등빛 아래 흐릿하게 빛나는 그 숫자들이 거실의 공기를 바꿔놨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일한 할머니는 왜 하필 그날 그 자리에서 나섰을까요? 그녀가 품속에 간직해온 팔찌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각인이 가리키는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습니다. 재벌가 저택의 정원에는 분홍빛 꽃잎이 소복이 쌓였는데 그 집 가정부 순례의 손에는 아직 이른 아침 설거지물이 식기도 전이었어요. 꽃잎이 담장 너머로 날아와 발 앞에 떨어져도 올려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박순례가 그 집에 처음 들어온 건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28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죠. 선택지가 있어서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뿐이었어요. 소개소 아주머니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이었어요. 담장이 어찌나 높던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었죠. 그 담장 앞에 서서 순례는 잠깐 발이 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런 집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되물었지만 발은 이미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타일이 대리석이었어요. 차갑고 매끄럽고 흠 하나 없었습니다. 순례가 신고 온 낡은 운동화 밑창이 그 위에서 소리 없이 미끄러졌죠. 집이 사람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 부인이 순례를 처음 봤을 때 한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부엌이나 봐요. 그게 전부였죠. 위아래 훑어보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순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괜찮아. 이건 그냥 일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뒷목이 서늘했어요. 그 집 부엌은 순례의 반지하 방보다 3배는 넓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가 2대였고 그릇장은 천장까지 닿았어요. 찬장을 열면 도자기 식기가 줄줄이 꽂혀 있었는데 하나라도 깨뜨리면 어쩌나 싶어 손이 오들오들 떨렸죠.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첫날 저녁을 차리다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순례는 그 집에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회장 부부의 기상 시간을 외웠고 어떤 날 아침에 된장국을 끓여야 하는지도 알았죠. 가을 환절기엔 회장이 달걀찜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집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혼자였죠. 순례에게 방이 하나 주어졌어요. 저택 후문 쪽 외벽에 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였는데
담장에 막혀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담요를 2장 덮어야 했는데 이음새 틈새로 파고드는 바람이 어찌나 가늘고 차갑던지 새벽녘이면 귀 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내 방이다. 술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깥보다는 따뜻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회장 부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죠. 술래는 그날뿐만 시랍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는지는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죠. 형광등 빛이 하얗고 차가운 복도였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을 때 술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왜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왔죠. 아이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술래의 손에 안겼어요. 회장 부인이 산후 몸조리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민준은 술래의 등에 엎여 울음을 그쳤고 술래의 손에 이유식을 받아먹으며 자랐습니다. 첫 번째로 걸음마를 떼었을 때 잡은 것도 술래의 손가락이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술래의 검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였어요. 어무이. 민준이 처음 그 말을 뱉었을 때였습니다. 2살배기 아이가 술래를 올려다보며 그렇게 불렀어요.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술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말해줘야 했어요. 나는 어무이가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거기서 막혔어요. 민주는 술래의 손을 꼭 쥐고 다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화나던지 술래는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술래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중학교를 다녔어요. 키가 자랐고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술래의 무릎은 조금씩 망가졌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이 왼쪽 무릎에서 시작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바닥에서 일어날 때면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소리를 내면 민준이 들을까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에 방으로 들어오는 생활이 30년째 계속됐으니까요. 낡은 운동화는 3켤레째였습니다. 앞코가 다 닳아서 엄지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았죠. 새 신발을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오래된 것이 편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된 것들은 다 그랬어요. 낡아도 익숙해지면 몸에 맞았죠. 술래 자신도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올해 봄이 왔습니다. 회장이 입원했어요.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법무팀 실장을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쓰겠다고 했죠. 저택 안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형제들이 하나둘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소리가 잦아졌고 현관에 낯선 구두들이 늘었어요. 술래는 그 모습을 부엌 문틈새로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이 싸우게 될 것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민준이 쫓겨날지도 모른다. 유언장 낭독이 시작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거실 중앙에 긴 테이블이 놓였고 법무팀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의 자녀들이 주변에 둘러앉았죠. 첫째 도연이 상석에 앉았고 둘째 도영이 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막내 민주는 구석 자리였어요.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죠.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찻잔을 쟁반에 올리면서 거실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들어가지 않아도 됐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귀가 저절로 그쪽을 향했어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 생각이 가슴 안쪽에서 계속 울렸어요. 법무팀 실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기침 소리 하나 없었죠. 읽겠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한대성의 유언에 따라 그룹 지배 주식의 정권은 장남 한도연에게 귀속되며 도연의 입술에 실처럼 가는 미소가 번졌어요. 도영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민주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눈을 테이블 위 어딘가에 고정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차남 한도영에게는 계열사 두 곳의 운영권이.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말은 없었죠. 삼남 한민준에게는. 실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어요. 삼남 한민준에게는 별도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이 조용히 무릎 위에서 굳어졌죠. 괜찮아. 알고 있었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이마 뒤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이에 있는 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날이 서 있었죠. 마치 대답해봐라 하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열렸어요. 술래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렸어요.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는 대신 그대로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잠깐만요. 술래의 목소리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죠. 법무팀 실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술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그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작은 금속 팔찌였습니다. 신생아 손목에 찰만큼 작았어요. 금속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이게 뭐죠? 도연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팔찌는 이 집 아이들이 태어난 병원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술래가 말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손목에 하나 채우고 아기 손목에 하나 채워줬죠.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세상에 같은 번호가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팔찌를 바라봤어요. 도영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듯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표정이 없었어요. 술래를 바라보는 눈이 커졌을 뿐이었죠. 이게 무슨 뜻인 거죠?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팔찌에 새겨진 번호가 민준이 것과 일치한다면. 술래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이 아이는 한 회장님이 다른 곳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한순간에. 민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열이 올랐다가 한꺼번에 식는 것 같았어요. 술래. 도연이 불렀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그 말이 명령처럼 떨어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들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30년 동안 고개를 숙여온 사람의 눈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것들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던 집사가 나지막하게 숨을 들이켰어요. 법무팀 실장이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도영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죠. 그 팔찌를 어디서 났냐고. 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회장님이 주셨어요. 순례가 말했죠. 30년 전에 보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꺼내라고요.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 회장이 쓰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한대성 회장이었습니다. 이번 중에 오늘 자리를 위해 퇴원한 것이었죠.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조용히 굴러왔어요. 그의 눈이 순례에게 닿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꺼내줘서 고맙소. 회장이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죠. 회장의 고개 끄덕임이 거실의 공기를 바꿔놨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났죠.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밀어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눈이 팔찌를 향했어요. 손을 뻗어 순례의 손바닥에서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오래된 것이었지만 각인은 선명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숫자들이었어요. 확인해야겠소. 회장이 말했어요. 법무팀 실장을 바라봤죠. 실장 씨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오. 실장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죠. 회장이 말하면 5글자 안에 답이 나왔습니다. 실장이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출생 기록 전부 요청해 주십시오. 30년 전 기록이라도 남아있을 겁니다. 도연이 순례를 바라봤어요. 이 할머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영은 아무 말 없이 팔짱을 꼈죠. 민준만 그 자리에 서서 순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무이, 왜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순례는 빈손이 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이었어요. 그 팔찌를 품속에 간직한 시간이 잠들 때도 깰 때도 늘 거기 있었습니다. 속옷 주머니 안쪽에 작은 천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뒀어요. 손이 닿으면 차갑고 작고 단단했죠. 그게 닿을 때마다 순례는 버텼습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가슴 한켠이 텅 비는 것처럼 허전했죠. 하지만 잘한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된 거라고. 그날 저녁 법무팀 실장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측에서 당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장이 말했죠. 30년 전 입원 기록과 출생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이 잠시 멈췄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면? 도연이 물었어요. 입원 기록상 당시 출산하신 산모가 2분이십니다. 실장이 말했죠. 한 분은 현재 회장 부인이시고 한 분은
실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손에 든 채로 시선을 잠깐 내렸어요. 그 짧은 침묵이 거실 전체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성함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성함. 도연이 그 말을 받아쳤어요. 그게 누굽니까? 실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성함은 박순례 씨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순례에게 꽂혔어요. 순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은 없었죠. 처음부터 각오하고 꺼낸 것이었으니까요. 박순례 씨 본인 맞습니까? 실장이 순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순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도영은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가늘게 떴죠. 민주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부터 시작해서 손목까지 올라오는 냉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당시 출산하신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실장이 다시 물었어요. 순례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팔찌 대조를 해주시오. 민준이의 것과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DNA 검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까?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휠체어 손잡이 위에 얹힌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하시오. 팔찌 대조 먼저 하고 검사는 내일 진행하시오. 실장이 다시 움직였어요. 전화를 꺼내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죠.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도연이 순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인 줄 알고 하는 겁니까? 30년 동안 이 집에 있었으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 텐데. 그 말 끝에 보이지 않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렸어요. 각오는 됐냐고.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도 순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죠.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았어요. 순례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날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죠.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밤을 버텼어요. 창문 밖으로 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온다. 그 생각만 했어요.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었죠.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밤을 넘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법무팀 실장이 회장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팔찌 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택 전체를 긴장시켰죠. 복도를 지나던 집사가 걸음을 멈췄고 부엌에 있던 순례의 손이 굳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어요. 어제와 다른 건 공기였죠.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인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그 긴장감이 폐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팔찌 각인 번호 대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례의 손에서 나온 팔찌의 일련 번호와 당시 병원 출생 기록상 산모 측 팔찌 번호가 일치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팔찌가 일치한다는 게. 실장이 잠시 멈췄어요. 박술래 씨가 당시 출산한 아이와 현재 한민준 씨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요. 도연이 그 말을 바로 받아쳤죠.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니잖습니까? DNA 결과가 나와야 확정 아닙니까?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DNA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걸 알아챈 사람은 술래뿐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온 눈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어요. 도연이 술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혼자였어요. 비서도 없이. 그 사실이 술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찾아올 때는 보통 남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말을 하러 오는 법이었으니까요. 앉으세요. 도연이 말했어요. 술래는 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이 왜 이런 걸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 있었어요. 마치 경고처럼 들렸죠. 솜 안에 바늘이 들어 있는 것처럼요.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술래가 말했어요. 도연이 잠시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받은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 집이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 퇴직 앞두고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술래의 손이 굳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올 줄은 알았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으니까. 이 집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곳이었죠. 누군가의 입을 막아야 할 때도 돈이었고, 누군가를 내보내야 할 때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달라야 했어요. 저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술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갔죠. 그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는 걸 술래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술래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고 버텼던 것들이 그제야 몸으로 내려왔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움직였습니다. 저택 안 CCTV 관리실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가족 전원을 다시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이번엔 실장도 없었습니다. 도연 혼자였죠. 그 사실이 거실 안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어젯밤 저는 이 집 내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30년 전 어머니 출산 당시 병원 측 기록과 이 집 가족 내부 문서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박술래 씨가 당시 낳은 아이는 사산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산.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어요. 술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 아래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산 처리. 술래가 입을 열었어요. 그 기록은 조작된 겁니다. 도연이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표정 없이. 그 침묵이 거실 전체를 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어요.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도연이 말했죠. 팔찌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에 그 팔찌가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래의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팔찌 하나였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있어요. 다른 목소리였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천천히, 흔들림 없이, 형?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기록이 조작됐다는 걸 아버지가 알고 있어.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도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어요. 계산하던 눈빛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아?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거든.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 30년 전에 내가 그 기록을 바꾸게 했다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거실 한쪽 구석에서 집사 한 명이 숨을 들이켰어요. 법무팀 실장이 복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그 자리에 있었죠. 도영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내렸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6이었습니다. 6명 모두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나는 몰랐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이 됐어. 민준이 끊었어요. 짧게, 단호하게. 그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30년이었어요. 순례가 혼자 품속에 간직했던 시간이. 30년. 그 팔찌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 순례는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벽면에 닿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몸이 기울었죠.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안쪽이 떨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DNA 결과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DNA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법무팀 실장이 서재 문을 두드렸을 때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 있었죠. 그 장면이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숨을 쉬는데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순례는 거실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진 자리였어요. 민주는 창가였죠.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장도 긴장했던 거겠죠. 한민준 씨와 한대성 회장님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실장이 말했어요. 친자 관계. 잠시 멈췄습니다. 99.97%. 거실이 굳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아니면 그것도 들리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없었죠. 도연이 먼저 숨을 내쉬었어요. 길게, 천천히. 그 숨소리가 거실 전체에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잠깐, 다시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울 것처럼 보였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힘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 결과가 확정입니까? 회장이 물었어요.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두 글자가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순례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손바닥이 벽면을 짚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줬죠. 30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린 시간이 30년.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팔찌 대조 결과와
DNA 결과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두 서류가 나란히 놓였어요. 팔찌 1년 번호 일치. 친자관계 99.97%.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했어요. 틀림없었죠. 순례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순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30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그 목소리가 낮았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 직함도 없이 이름만. 민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턱에 힘이 들어갔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확인은 끝났습니다. 실장이 말했어요. 거실 안에 있던 집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뒤돌아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등이 벽을 보고 있었죠. 넓고 단단한 등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어딘가 작아 보였어요. 이제 됐어요. 순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어요. 입술만 달싹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됐어. 정말로. 확인이 끝난 거실에서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종이가 테이블 위에서 스치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이 거실에서 얼마나 아무 말도 없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그 한마디였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그를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보지 못한 얼굴을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처럼요. 미안하다. 회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그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걸 들어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순례도 처음이었죠. 30년 동안 그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췄어요.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30년 전에 내가 결정했다. 내 어미를 내보내고 너를 이 집 아이로 만든 것. 그게 내 결정이었어.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민준의 눈가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죠. 도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 표정이 굳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슨해졌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죠. 그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비서가 달려왔지만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섰습니다. 민준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씩 느리게. 그 걸음이 마치 평생의 무게를 끌고 오는 것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회장이 민준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굽혔어요. 천천히, 깊이. 거실에 있던 집사들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법무팀 실장이 뒤로 물러났어요. 도영이 두 손을 모았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고개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세로 말했죠. 내가 30년을 빚진 거다. 회장이 말했어요. 내 어미한테도, 너한테도. 그 말이 대리석 바닥 위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거실 전체가 그 말을 받아 안았습니다. 민준이 회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그 손이 떨렸죠. 마치 이 순간이 꿈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이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오래. 그 눈에 뭔가가 고였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어요. 참았죠. 하지만 목이 메인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때였어요. 민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크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손이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거실 안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영이 고개를 완전히 내렸죠. 도연은 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굳어 있었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단단한 게 아니라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장자리에서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늘 가장자리에 있었죠. 부엌 문 틈새로 바라보거나 복도 끝에서 바라보거나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보고 싶었어. 마음속으로 그 말만 했어요. 30년 동안 이게 보고 싶었어. 회장이 술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래. 그 이름을 불렀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할머니였거나 가정부였거나 거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름이었어요. 처음으로 술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맙소. 회장이 말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품고 있어줘서, 그 아이를 곁에서 지켜봐줘서, 나 대신.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입술만 달싹이다 멈췄어요. 민준이 술래에게 걸어왔어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술래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술래 앞에 섰습니다. 어무이. 민준이 말했어요. 그 말이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2살 때 처음 불렀던 그 말과 똑같았어요. 낮고 부드럽고 흔들렸죠. 그때도 술래는 굳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랬어요. 술래는 두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썹도 눈도 뺨도 다 만져봤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진짜구나. 살아있구나. 내 손으로 키운 아이구나. 민준이 술래를 안았어요. 마치 그 품이 세상에서 제일 좁고 제일 따뜻한 곳인 것처럼 몸을 굽혀 안았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했어요. 술래가 작았으니까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작아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술래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새벽 5시에 부엌이, 담장에 막힌 창문이, 혼자 덮던 담요, 2장이 품속에 차가운 팔찌가 전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거실에 조용히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커튼을 열지 않았는데 빛이 들어왔어요. 2 사람의 그림자가 대리석 바닥 위에 나란히 겹쳤죠. 크고 작은 그림자가 하나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봄이었습니다. 그 저택에서 30번째 맞이하는 봄이었지만 그의 봄은 달랐어요.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공기가, 담장 너머로 넘어오는 바람도 달랐고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달랐어요. 같은 봄인데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택 안에 소란이 가라앉은 뒤
술래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손지갑 하나, 그리고 빈 손바닥이었죠. 팔찌는 이제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짐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품속에서 무게를 내던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짐을 싸면서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창문이 하나였습니다. 담장에 막혀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는 창이었죠. 30년 동안 그 창으로 사계절을 봤어요. 봄에는 담쟁이가 올라왔고 겨울에는 서리가 끼었습니다. 지금은 봄이었어요. 담쟁이가 막 새순을 틔우고 있었죠. 연두색이었습니다. 여린 연두색이었어요. 아직도 예쁘네. 술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짐을 들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 앞이었습니다. 슈트를 입고 있었죠. 이 집 현관 앞에서 술래를 기다리는 사람은 30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어무이. 민준이 말했어요. 짐 들게요. 술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별로 없어. 민준이 그래도 손을 뻗었어요. 술래는 결국 내줬습니다. 그 손이 크고 단단했어요.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이 손을 처음 잡은 게 언제였더라. 2살 때였다. 그 손이 이렇게 커졌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어요. 현관까지 나왔을 때 회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2발로 서 있었죠. 비서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지만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술래. 회장이 불렀어요. 이번에도 이름이었습니다. 술래의 발이 멈췄어요. 수고했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래. 정말 오래. 술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였습니다. 30년치 인사였죠. 고개를 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눈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참아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민준 품에서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였습니다. 술래는 그 손을 잡았어요. 크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손이었어요. 자신의 손도 그랬죠. 2 사람 모두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오래 일한 손이었어요. 그 손이 서로를 꽉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30년이. 그걸로. 민준이 술래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택 정문을 나서는 순간 술래는 뒤를 돌아봤어요. 높은 담장이었습니다. 그 안쪽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새벽 5시에 부엌과 담장에 막힌 창문과 혼자 덮던 담요 2장이 전부 저 담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문이 멀어졌습니다. 담장이 작아졌어요. 술래는 그것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어요. 민준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무이 집에 방 하나 있어요. 같이 살아요. 술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가웠어요. 눈이 부셨죠.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오래 맞지 못했던 바람이었어요. 담장 밖의 바람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걸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